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4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신 여러분, 오늘 내일이 또 연휴입니다. 어린이날. 월요일 날에는 또 어버이날이죠. 가정의 달 진짜 좋습니다. 연휴도 많고, 그런데 주머니도 또 가벼워지고 참 마냥 좋아하기만 해도 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분은 좋은 그런 날이죠. 자, 그런 날의 2부입니다. 무엇해도 날은 당일이 아니라 2부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오늘 어린이날 2부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안 해가지고 섭섭하신 분들 많죠. 오늘 한번 한 기자의 얼굴을 그냥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우리 방송, 우리 프로그램의 아주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김필성, 신정식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숨쉬기도 바쁜 게 아침이죠. 그렇게 숨쉬기도 바쁜 날이어도 어쨌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 한동희 기자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못 나왔는데 어땠어요? 그냥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빈자리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어제 조수진 변호사 나와서 좀 그 특별 대담이어서 좀 만족했고 저도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즐겁게 지켜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겸손하고. 자, 윤관석, 이성만 그 민주당 의원 둘 이번에 돈봉투 사건과 연루되었던,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탈당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 3주 만에 어제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일단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등에게 이런 뜻을 전했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년간 민주당에 있었는데 희노애락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은 뒤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워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이 두 분의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다. 나 돈봉투 살포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본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죄송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 결심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제 지도부가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도부하고 식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제 이렇게 탈당을 하니까 송영길 대표의 탈당에 이어서 또 아주 전격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이제 짐을 덜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탈탈 털고 제대로 된 거 좀 수습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 있고, 한쪽은 꼬리 자르기 하는 거냐. 이게 좀 지도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너무 전체적으로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늦었다는 얘기도 있군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미안하고 결단해 준 것 자체는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의원의 탈당이 지금 사건을 끝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려움을 넘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 이걸 계기로 당내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신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열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쇄신 의원총회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좀 쇄신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도 있자마자 기자회견하고 곧바로 귀국을 해서 탈당 먼저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가고, 네. 물론
검찰 수사는 못 받았습니다만 예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있었을 때는 차떼기당 이 의혹이 있었을 때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모든 걸 밝히겠다 해서 부르지 않는데 먼저 갔어요. 네. 그때는 검찰이 8시간 이상 이 조사를 하면서 예우를 사실 갖춰준 거죠. 이거는 좀 체면에 세워준 건데. 그리고 나중에 불기소했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찾아가도 오지 마라.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네, 그 사람들만 또 조사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원총회에서 뭐 워크숍 얘기도 나왔지만 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미리 실시를 해서 최신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삼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장 1박 2일 무슨 경론이 오고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예,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네. 국민의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에 태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윤리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일인데 어제 긴급 소집을 해서 태영호 의원의 사산 발언, 왜곡 발언을 포함해서 녹취록까지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오늘 원래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일단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취소를 했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심판위원회인가요? 중앙윤리위원회죠. 당 네. 중앙윤리위원회. 여기 지금 황정근 변호사가 위원장인데 여기에서 김재원 수석 최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 이 두 명에 대해서 막말 논란 관련된 징계를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재원 수석 최고에 대해서도 당원 2만 명이 서명을 네. 해가지고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하냐, 할 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게 되면 오히려 태영호도 좀 피해자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고 하면서 우리 보수의 희망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보내는 그런 구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긴 했는데 네. 뭐 지지자들이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일단 김기현 대표도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4.3 왜곡 발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이고 공천 문제가 이제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당무 개입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공천을 언급하면서 최고위원 자리에 있을 때 야당이 좀 세게 공격하고 대통령이 하는 이 한일 관계 문제에 관련돼서 좀 발언을 유리하게 좀 해줘라 라고 하는 이진복 수석의 그런 발언을 본인이 이제 태영호 의원의 입으로 네. 보좌관들에게 이제 얘기한 그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녹음을 해놨다는 것도 좀 황당하고 그런 녹음 테이프가 하필이면 딱 그 위원회에서 심판 징계할 때 윤리위원회에서 할 때 딱 터졌다는 것도 이게 되게 고의적으로 뭔가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처음에는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이진복 수석도 그렇고 사실 무근이다. 내지는 네. 태영호 의원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게 사실인 것을 전제로 같이 병합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런 입장이고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한 태영호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본질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음에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 나온 차원의 발언인데 네.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이 어떻게 이게 공천에 해가 되는 이런 녹취록을 그렇죠. 공개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걸 숨겨야 될 텐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제 그 의원 임기에 따라서 자기 이제 직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의원실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예를 들면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다른 의원실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그 보좌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태용호 의원은 원래 사이도 안 좋잖아요. 보좌관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 보좌관들 다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고를 보면 이제 4명 정도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아, 이분이 북한식으로 이 사람들을 쓰다가 지금 좀 큰 코 다치고 있는 건지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아주 그냥 타이밍 좋게 일부러 공개하고 치고 빠지게 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후자 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만 또 안 그렇게 또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쪼개기 후원 문제도 드러나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에 가족 명의로도 2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그리고 그 불과 2달 뒤에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하기도 했고 뭐 강릉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원을 이제 동원해서 지급을 하기도 했고 지인을 통해서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총액이 1,850만 원이다. 네, 그리고 이제 태용호 의원이 고액 후원을 받을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로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상 1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액수는 총 5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네. 또 타인의 명의나 기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태용호 의원이 강남 갑에 있는 구의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 돈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또 있죠. 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현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당무감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국민의힘 전반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어서 전수조사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운전기사가 그때 녹음을 또 깠다. 뭐 그때 그랬었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좌관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민주당은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뿌린 거 아니냐. 뭐 금액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자 김연아 의원이라든가 태용호 의원이라든가 뭐 박순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노골적으로 받지 않았냐. 참 깨끗한 정치는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미사님께서 이번 뭐 매일매일 써주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귀중한 새싹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많은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삼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은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신 변호사의 나날입니다. 뉴스 하이킥, MBC 저녁 6시 10분부터 하는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6시 5분부터. 5분부터입니까? 네, 뉴스 하이킥,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청취율이 저녁 시간대 1위가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 1위였어요. 네. 14% 나왔나요? 아니요, 10.3. 10.3? 이야. 원래 뉴스공장 옛날에 김어준 씨가 할 때 13, 14. 13, 14 이렇게 두 자릿수가 원래는 뭐 2%, 3% 하던 일부 네. 다른 프로그램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신장식도 두 자릿수 가네요.
어떻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우선 마르지 않는 소재를 제공해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MBC 마이크 앞에 앉게 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솔직한 돌직구 뉴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하지만 또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극장 효과라고 해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이걸 듣고 있지. 나만 이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보고 있지. 나만 이 집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집회에 나와 있지 하는 그런 극장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런 돌직구 뉴스를 듣고 싶다. 그런 시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갈증이 만들어준 것 아닐까, 사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공중파를 안 하고 계시고, 김어준, 이동영 전부 다 공중파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다 예. 변방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응원까지를 전부 다 뉴스아이킥에 모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역시 이글스를 고개를 숙인다더니 또 겸손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직 읽기에는 모자랍니다. 더 읽어야 됩니다. 청취율 더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김필수 변호사님 좀 축하 인사 하나 해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정치하셔야겠다. 그렇지. 흔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 나한테 물려주시고 정치계로 나가세요. 흔들지 마세요. 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네. 아니, 이분이 MBC 제3노조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거든. 이번에 뭐 공정하지 않네, 공정하네, 좌파 패널이 많네, 이거 하는 것도 MBC 제3노조였잖아요.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데서 먼저 통계표를 만들었고, 만들고, 그거를 제3노조가 성명으로 분석하고. 발표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 표 되게 재밌습니다. 파란색 패널, 빨간색 패널, 검은색 패널. 아니, 무슨 기자들을 다 그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황당한 게. 나는 기자들도 그렇고요. 네, 그것도 기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좌파는 아니고 우파 내지는 그래서 보수. 지금 김준희 기자가 제일 김준희 기자. 열받아 있어요. 김민아 나는 기자 엄정 중립이다. 아니 김민아, 김준일 이런 사람들 다 우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장성근 마찬가지고. 정상근. 다 그분들이 또 뭐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지영 교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신지영 교수. 신지영. 네, 그분은 좀 신지영 교수. 진보적이죠. 아니 근데 그분은 그냥 냉정하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언어가 막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도, 아니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하면서 진짜 학자로서 따박따박 따졌거든요. 좌파로 분류돼 있고 이 신 교수님이 엄청 열받아 있습니다. 내가 왜 좌파냐.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걸 싫어하시는군요. 나는 중립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학문적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했을 뿐이다. 그다음에 우리 오윤혜 씨도 좌파 패널로, 그러니까 오윤혜 씨도 좌파로 갔더라고요. 가수 출신, 음악 중심에 출연하셨던 오윤혜 씨도. 어쨌든 저는 참 다행스럽게 그 분석하는 기간 동안 하필이면 지방재판 때문에 방송을 몇 개 안 갔더니 그 이름에 빠져있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니까 실력으로 승부하잖아요. 이런 게 요즘에 살맛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바꿔봤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제를 3개 정도 가지고서 맨날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요, 한번 우리 작가님께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이나 발언들을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한번 마련해보자. 주간 여의도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 김필성 변호사께서 뽑은 이 주간 여의도 하이라이트 주옥 같은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저께요. 그저께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대통령 입장으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네, 계획하지 않은 기자간담회가 이제 곧 1주년 되잖아요. 1주년 기념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지금 워낙 현안들도 많고 물어볼 게 많으니까 출입처 기자들인 것 같긴 합니다만, 기자들 물어보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재밌어요. 제가 몇 가지가,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기사 자체도 사실은 오찬 메뉴는 김밥, 순대, 떡볶이, 닭강정, 그리고 민초가 들어갔다. 민초? 이런 좀 후보가 갈리는 음식이 들려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제일 제가 신경이 났던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후 스타덤을 실감하는가?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타덤이요?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스타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인지도다. 시작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스타성 있는 일, 이게 약간 어색했는데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분장실로 데려가는데 정치를 괜히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헤어드라이기 한번 안 써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기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이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얘기할 게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리가 어찌되었든 뭐 갑자기 잡혔다고 하니까 뭐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면 1주년 어쨌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국제적 스타가 되셨으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우리 기자들 진짜 수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어색했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나는 이제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거. 이게 만약에 정말 준비된 게 전혀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됐는데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나갔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어쨌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현안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 질문할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것, 이건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잡담이지, 아부에 가까운 얘기고요. 이것이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쓸 리가 없고 어느 정도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뭐 좋게 말하면 양해 또는 대통령실에서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스타 돼서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사실 이게 요새는 이런 수준의 질문은 아이돌들한테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요, 1주년 됐는데 내가 또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랍시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국민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스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뽑으셨습니까? 느낌적 느낌? 느낌적 느낌? 그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소위 김태효 처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워싱턴 선언 소위 핵족쇄 네. 조선일보 평가에 따르면 핵족쇄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게 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이게 이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해서는 안 된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실 기자들도 네. 본인이 굉장히 경계심이 무너지는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조와 협조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제 저녁에 그제 2일날 네. 만났잖아요. 그제 네. 저녁에 만났는데 여기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랑질하느라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워싱턴 선언, 김태효가 느낌적 느낌, 네네. 핵인지 감수성 얘기했잖아요. 워싱턴 선언을 두고는 한미 동맹이 과거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가치 동맹으로 격상됐다. 그거 느낀다. 그거 느낀다. 그것도 느낀다요. 느낀다. 느낌의 외교.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이런 기술 동맹, 안보 동맹, 콘텐츠 동맹, 문화 동맹, 우주 동맹 한 동맹을 한 6군데다 갖다 붙였거든요. 네. 동맹이란 말 자체가 적을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기술 동맹은 누구랑 싸우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콘텐츠 동맹은 누구랑 싸워요 지금 콘텐츠 동맹? 적이 누구야 적이 있고 방어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 동맹은 누구랑 싸워? 외계인이랑 싸워? 화성인이랑 싸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갖다 붙여놓고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동맹이 이런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 공동의 어떤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 뭐 가상의 제3의 적이라도 설정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현실적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란 자가 나와서 격상됐다고 느낀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아니고요. 이건 일반인들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적 느낌. 미국에서 보다 못해서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그거 아니라고. 라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한다는 말이 사소하게 단어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쪼잔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아까 뭐 핵인지 감수성 얘기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자꾸 주입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된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어요. 헥스라이팅. 그렇게 아이고. 뭐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심리적 기법이 사용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까 말했던 걸 찍어온 게 지금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현 상황을 보고 있는 딱 기준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 됐다. 네, 주목받았다. 지금 되게 자신감 넘치고 기쁜 상황이군요. 상황인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황 가서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듣고 감동한 옆집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옆집 뭐 이웃이 파이 선물했다고? 파이를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줬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 발입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미담이 전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가 한 게 아니라 예. 교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동포들한테 대통령실 발뉴스예요, 그게. 근데 특이하네. 아까 이제 스타라고 하는 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 또 문재인 대통령 혼밥. 중국 방문 혼밥 얘기하면서 8번. 네.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당신들은 적자를 얻었지만 그때는 흑자를 얻었어,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 줬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나 국빈 방문 가서 겁나 대접 잘 받았거든. 야, 이런 대접 받아봤어? 나 스타 대접 받고 왔잖아.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몰라?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고 생각해. 133조 퍼주고 받아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133점 퍼주고 기타 받고 코인 노래방이야? 코인 하나 이렇게 딱 받아온 이런 건데 네. 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인격화하고 있어요. 바이든한테 내가 좋은 음식 대접 받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예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단순해요. 근데 전부터 계속 인격화해서 기시다랑 내가 화끈하게 해주면 야 1차 내가 쏘면 2차는 걔가 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외교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행복하게 지낼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이 너무 심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윤석열보다 더 권력 센 사람을 만났겠지. 그렇게 이용 의원은 본인에게 미안해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보는 것하고 달리 보기와 달리 매우 순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이 부부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내지는 순방 갔다 와서 좀 사실은 여론이 안 좋다는 거를 너무 인식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느낌적 느낌, 헥스라이팅, 핵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얘기를 꺼내주신 미국 방문과 관련된 문제, 여의도 주간 여의도 소식 두 분의 얘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SG라고 그러죠.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일파만파. 자, 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또다시 소환되고 있는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죠. 자, 어쨌든 이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는 이게 지금 라더기언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 그 다음에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양우 상종가 치는 와중에 갑자기 팍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미리 팔았다든가 그래서 본인들은 손해를 안 봤다든가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뭐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안 해서 개미들만 손해보게 만들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2016년도에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라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서 덩치를 키웠고요. 직원들에게 투자자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회원 중 일부도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 알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 형이 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동생 너 해. 이거 어머니 아버지 괜찮은데 여기서 온 식구들을 다 이렇게 다단계 피해자처럼 다 여기 몰아넣었다는 거죠.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리고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이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바로 그 고객의 다른 통장에 수익금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도 많고 우리들의 수익을 먼저 챙겨주는 회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회사 사장이 20억을 그냥 턱 먼저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잘 굴리는 사람 보면 믿을만 하네. 그래서 임창정 씨는 그 20억 돌려주고 자기가 30억을 또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SG 증권발 주가 조작 상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부터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통정거래라고 하는 기법이 또 여기도 사용되었더라. 좀 요 얘기거든요. 자, 김필선 변호사님. 네.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우리가 통정거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SG 사태에서도 통정거래가 지금 매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뭡니까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규정이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매도 매수 행위를 짜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그쵸, 뭐 엄마와 딸이 했던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딸이 던지면 엄마가 받아. 그런 식인 거죠. 이거 12시에. 12시에. 짜고 하는 행위를 이제 공개시장에서 하는 거 쉽게 하면 자본시장법에서 하는 거니까요. 시장 내에서 이걸 하는 건데 저기 큰 돈을 갖고 물줄 가지고 이쪽에서 던지면 여기서 받아주고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 액수의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속이는 거죠. 시장 전체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혹 하고 이렇게 빼는 식의 형태가 일종의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씨 어머니가 이제 물주로서 들어가서 그 계좌가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네. 라는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조정 행위에 사용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팔고 차는 행위를 가상으로 하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물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임창정 씨의 돈이 그런 작업을 위한 물주 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내 돈과 내 계좌가 이렇게 사용된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거액의 돈을 네 맘대로 쓰세요. 누구한테 하든지 맘대로 쓰세요라고 맡겨놓고 잊어버린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정황도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있는 거고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진이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독려한 듯한 행위도 했었고 들어간 돈도 크기 때문에 네. 임창정 씨에 대한 의혹도 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자,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혹은 주가 조작 사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고 그래서 우리들이 함의하는 거 뭡니까? 신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규모로 보자면 SG 이게 훨씬 크죠. 네. 엄청나게 커요. 지금 크고. 주가 증발액이 그러니까 8조 정도 현재까지 네, 8조 8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피해자가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8개 우량 종목들, 소위 가치 투자한다라고 해서 8개 종목에 쭉 3년간 주가를 쭉 끌어올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점하라고 해서 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으로 떨어져요. 툭 떨어진 툭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한가를 4일 연속 갔으니까. 그러네. 예, 15%씩 하한가 4일 연속 가면 60%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하라고 그래요. 점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해서 점하라고 하는데 점하가 됐으니까 이게 주식이 계속 우상향으로 3년간 올라갔으니까 나도
투자를 해야지라고 들어갔던 개미 투자자들이 완전 점하에 직접적 피해자예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넣은 만큼밖에 빠진 게 없어. 더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임창정 등을 믿고 소위 CFD 계약에 들어가요.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건 그냥 주식이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이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소위 CFD가 핵심이 뭐냐면 40% 돈을 가지면 100%, 즉 4천만 원 가지면 1억까지 하는 거고, 증거금 4천만 원 내면 그러니까 1억까지 투자를 할 수 거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예, 빚내서. 빚내서. 그럼 이건 빚은 빚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4천만 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이너스 6천만 원까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그래서 지금 거예요. 은행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 예,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이 CFD, 그 임창정의 투자 권유나 몇몇 투자 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투자 권유를 받고 다단계로 판 이 투자 권유를 받고 CFD 계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갚아야 돼요, 돈을. 그냥 내 돈 그냥 투자한 돈 따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돼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가 조작, 도이치 그 CFD는 아니니까. 구조가. 예. 예, CFD는 아니까 구조가 똑같진 않고 그냥 네. 여기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돈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요건 주식만 갖고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주가를 거예요. 서로 통정해서 주가를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했다. 여기 이제 똑같은 점이죠. 예, 그건 똑같은 점이고 여기서 피해가 확산된 거는 CFD. 네, CFD 이거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 도이치랑 좀 때문에 다른 터졌다. 부분인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통정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일정 기간 띄우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걸 했다라고 보는 그런 거고. 부분인 거죠. 수법에서.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당이나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몰랐어요. 관련해서 돈을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뿐이다. 순수한 선의의 가담자다,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뭐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네, 그런 근데 거지. 그렇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임창정 씨, SG 증권발 사태에서도 가장 핵심은 임창정 씨였어요. 임창정 씨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도 피해자라고 그랬는데 임창정 씨도 피해자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임창정 씨 입장에서 보자면 순수 피해자라고 안 보여져요. 왜? 아, 이거 1조 됐네. 잭팟 터뜨렸어. 또 자기네 그 하는 사람들끼리 막 파티하고 그 주가 조작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를 믿으세요. 나도 이렇게 좋은 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본인의 것인 것처럼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창정은 저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통정매매는 선수들이 이렇게 해왔던 거고 3년간 통정매매 하면서 올렸잖아. 아, 대단한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 임창정 씨 저 행위는 뭐냐면 주가 조작의 직접적 관여 행위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단계에서 옥장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단계. 예, CFD라고 하는 상품, 옥장판이 아니라 CFD라고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파는데 다단계로 가서 모집책 그 집회 분위기나 이런 거 보세요. 무슨 그 골프 연습장에서 했던 거 보면 다단계 옥장판 파는 사람들이 무슨 부흥회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도 네.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회원만 더 모집해 오면 돼요. 하는 그런 부흥의 느낌이에요. 네. 유사 종교거나 또는 부흥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는 옥장판을 CFD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장애 파생 상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사람들을 다단계로 판 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단계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투자를 하러 옥장판을 사러 들어갔어.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옥장판을 팔고 있어.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근데 로라님께서 질문입니다. 신 변호사님. 다단계 형태면 소개 수수료 아까 30%씩 그거 받은 받았다잖아요.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만 합치더라도 지금 자기가 뭐 손실 냈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워낙 많이 이 사람이 한 30억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CFD라서 마이너스가 되면 빚이 30억이 될 수 있어요. 30억 다 날리고. 30억은 이제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전에 이렇게 여기 적극적으로 했으면 소개 수수료도 많이 챙겼지 않았겠느냐. 뭐 그랬을 수 있죠.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그 다이아몬드 등급 말고는 돈 버는 사람이 거의 그렇죠. 없는 게 다이아몬드 다단계 등급. 핵심 아닙니까? 열미호님께서 아유 라 대표가 잘못했네. 김 여사랑 검찰도 동원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그렇지.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야.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이거는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한번 비교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등 투자자들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공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적극 관여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그냥 판단 안 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패티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책임을 꼭 느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2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받고도 묵인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서울가스, 뭐 대신증권인가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 8군데 회사에서 사실은 물려 있다가 자기네들은 개미들을 버려두고 좀 자기네들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좀 만들어졌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뭐 저기 금융위 쪽에서 적극적인 조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의혹에 컸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고가 이제 커졌다는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 지금 하는 업무를 하는 쪽이 금융인데 그렇죠. 금융위 해서 그리고 금감원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음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 처음 이거 터질 때부터 도이치모터스하고 비교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을 전면화시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좋게 봐서 그렇게까지라기보다는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계속 좀 불안한 상태였으니까 이거를 터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있는데 어제되어서 이쪽이 이렇게 2주 넘게 이렇게 질질 끈 것 때문에 피해가 크게 확대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성홀딩스, 그다음에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울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CJ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 연루되어 있는데 특히 2022년 중순부터 삼천리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봐더라도.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 나는 동안에는 올라가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해 중하순부터 이런 가스나 이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가 또 계속 쭈르륵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작전 세력에 개입돼서 뭔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나 보다. 이제 이런 불안이 계속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제보를 받고 그럼 이걸 조사하고 중단시키고 더 이상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느껴서 안 했다. 왜냐하면 통정매매 너무 쉽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한테 임창정 씨도 그렇고 그 CFD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핸드폰까지 새로 개통해가지고 네. 다 줘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통정매매 수법이 도이치모터스랑 유사한 지점들이 있죠. 근데 훨씬 더 조직적이고 크게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CFD 계약자만 한 1,000명 되니까 다단계 들어간 사람이 한 1,000명, 금융 다단계 들어간 사람이 한 1,000명 된다는 거니까 훨씬 더 세게 했고 도이치모터스는 상대적으로 자기들 내부 아주 내부자들 몇 명이서 이제 주고받고 던지고 이렇게 모녀지간에 주고받고 던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모녀지간에 강조하십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모녀지간에 도이치 모녀스. 그랬던 건데 그리고 또 신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8개 종목을 쭉 보면 주가 차트를 지난 3년 8개 주가 차트 종목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올라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성이라고 하고 이걸 삼천리라고 해도 똑같아요. 믿을만 해요. 그 올라가는 이런 게. 그리고 점 뚝 떨어진 것도 똑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거고 알고도 묻었다면 정말 나쁜 겁니다. 저는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진짜 감사 세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합니까 이게 도대체. 쓸데없이 KBS 이런 데 가서 괴롭히지 말고 이런 거나 좀 제대로 조금 감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 예. 감사원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들도 막 금융감독원에 파견 받고 뭐 이랬는데 증권 합동 합수단, 네, 합수단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근데 성과가 뭐 없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시끄럽게만 성과가 없어. 시끄럽게만 하고. 네. 금감원장님이 이제
검사님이시니까 금감원장. 예, 금감원장님께서 예, 저기 검사님이시니까 뭐 잘 압수수색 같은 거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죠. 그런데 전문가니까. 영혼이 일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해보세요. 말씀하시더라도 아니, 뭐 좀 믿을 수 있게. 뭐 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네. 막연한. 네, 좋습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오히려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여기 이 사건을 더 열심히 팔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때는 그렇게 일부러 안 파가지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열심히 파가지고 봐라. 나는 진짜 범죄들은 열심히 판다. 도이치모터스는 진짜 범죄가 아니었으니까 안 파는 거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돈만 준 그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해자이니까 우리가 못 건드린 거고 SG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SG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그룹하고 실제 이거 세력주 하는 그룹하고 두 군데가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좀 투자자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건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진짜 잘 봐야 실력을 돼요. 보려면 한 3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다단계에서 중간에 수익 실현해가지고 네.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누가 땄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단계에서 따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 설계를 누가 했냐, 요거고요. 설계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익래 회장 등 갑자기 605억 그 점하로 떨어지기 직전에 팔아버린 네. 일부 주식을 8개 중에 하나 주식을 3점 몇 %를 팔았는데 605억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판 거는 이게 말하자면 그 자기 상속세 해결을 위해서 팔았다. 공시도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다음 키움 회장이잖아. 한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를 친 게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점하로 떨어져도 공매도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뭐 공매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소위 그렇게 김익래 회장하고 또 한 사람 있어요. 크게 돈을 그 전에 점하로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공매도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에 그냥 매도해서 돈 얻은 거 말고 공매도로도 또 돈을 얻게 돼 있거든요. 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8조가 증발을 하고 몇 조가 날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우리는 보통 잃은데 반대 포지션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포지션이 있어요. 장외 파생 상품에는. 이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큰 설계, 이게 초대형 설계거든요. 네. 이 초대형 설계를 해서 반대 포지션에서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 사실은 수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이 사건 관련해서 한겨레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집 단계부터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자금 유치, 그게 바로 이제 투자자들 모집, 내지는 돈 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금 유치를 도왔다면 그 사람도 공범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조인들이 판단한대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그런 큰 돈 같은 것들이 자금 유치에 다 사실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뭔가 계속 부풀리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SG 사태에서도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게끔 계속 만든 거잖아요.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건 진짜 공범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법이 얘기가 돼서 어쨌든 방조범이 되려면 네. 본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무고하다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모르고 어쨌든 들어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했고 이거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했다고 아마 주장을 할 텐데 그 정도는 미필적 고의가 될까요? 보세요. 투자 권유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세력이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주가 조작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했다면
그렇죠. 뭐 인식했으면 인식했다면, 예, 그리고 이들의 투자 권유가 사람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권오수 회장이 주범이고 네. 그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돈을 태운 사람들도 권오수와 공범 그냥 여지가 있죠. 저는 그냥 단순히 권유라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주가 이렇게 부양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몇 번 하면 돈 크게 벌 수 있어라고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생각으로 먼저 시작한 거 아닐까요? 권오수가 권유한 걸로 대체로 지금 나오거든요. 권오수가 주범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권오수를 소환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하니까 그 이틀 전인가 권오수를 소환하거든요. 아니 그럼 이 사건에 보세요. 권오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만하게 권유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왔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얘기가 뭐냐면 투자 계약은 어떻게 했냐 1인 매매를 맡기면서 시작이 되었다. 1인 매매 우리 여사님도 1인 매매 그때 했었잖아요. 1인 매매라고 주장을 했지. 네, 근데 그러니까 1인 매매보다 주장했으니까. 저는 더 나갔다고 봐요. 자, 사실. 어쨌든 1인 매매라고 치고 이 사람들은 그 증권사에 투자금과 함께 자기 명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모두 넘겼다. 우리 휴대전화, 증권 계좌 모두 넘길 거 좀 뭔가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시세 조정을 위한 통정 매매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쪽의 주장이고, 근데 각 드러나는 뭘 때려주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화 문자 왔다 갔다 하고 몇 시에 어떻게 때려주세요 이런 거. 뭐 그러고 바로 즉각 실행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시세 조정을 위한 통정 매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권오수의 진술 등을 통해서 몰랐다라고 라는 쪽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왜 갑자기 이 회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느냐. 이게 이 오너들이 상속자 증여세 아끼려고 주가를 일부러 팍팍 떨어뜨린 거다. 그 떨어뜨린 상태에서 넘기려고 지금 이 얘기가 있거든요. 키움 회장이에요. 김익래 회장이 네. 그랬다. 605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자기들 돈이 들어갔다라는 정도만으로는 방조가 되질 않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이게 시세 조정이나 아니면 뭐 불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까지 인식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사실 뭉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만데도 나는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케이스에 그런 게 있는지,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들은 형평성이라고 생각하겠죠. 문제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허술하게 하면 김건희 때문에 수사를 허술하게 한다. 이런 국민들의 얘기를 받죠. 그 원청을 시선을 받죠. 받을 거고,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주가 조작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 계속해서 그럼 왜 도이치모터스는 이렇게 안 해? 라는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고, 앞으로도 그 스탠스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계속 그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솔직히.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1심 항소.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델리케이트한 문제다. 예. 우리가 건드릴 여지가 많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특검 이게 팩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어쨌든 간에 도내에 상정됩니다.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이겠지만 어쨌든 그때 되면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 살려놓고 대법원 상고까지 계속 유지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SG증권 사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것이 차근차근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진이다님께서 1029원을 보내주시면서 이거는 12군가요? 무슨 뜻일까요? 실방을 잘 못 보는데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만약에 특검 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하고 제대로 좀 수사받게 될까요? 특검 가기 전에 소환조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조사 등에 검찰이 또 해요, 뭔가? 할 겁니다. 왜? 왜냐하면 특검 전에 우리가 수사 다 했는데, 특검은 이건 정치적 특검이고 김건희에 대한 그 글로리다.
학폭이다. 글로리다. 예. 김건희 괴롭히기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의 쉴드를 칠 수 있는 조사 신용은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좀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가지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홍걸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면서 민주당의 의원 수가 171명이었는데 이제 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나가면서 168석이 좀 됐어요. 169. 169예요 지금? 자, 송영길 송영길 의원은 아니잖아. 의원이 예.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에서는 망신주기를 계속했죠. 자, 어쨌든 탈당 이후에 뭐 대책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의 녹취록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일 텐데, 네, 뭐 어쨌든 현재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말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막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예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탈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뭐 피의자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 차원에서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들 정치 생명이 갈려 있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나 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습과 아니면 뭐 개혁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들이 걸리는 문제. 저는 이제 정무적 대응은 정무적 대응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무적 대응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 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자진 탈당. 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두 의원 개인에게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늦었다. 3주 정도 지났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법적으로는 또 사실관계는 그냥 돈봉투 하는데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네.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갔는데 그 혐의 사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래구 씨한테 한 번은 6천만 원을 받아서 네. 의원들의 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그 6천만 원은 의원 20명한테 300만 원씩 보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강래구 씨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예요. 검찰 주장 혐의만 놓고 판단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이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보냈대요. 이 돈으로 대의원한테 돈봉투 사건, 대의원 돈봉투 사건, 저는 이 말도 지금 네.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혐의 사실이 없어요. 그러네. 의원들 20명한테 300만 원씩 보내서 표를 살 수 있습니까? 지역 상황실장, 선거 중에 지역 상황실장 20명한테 50만 원씩 보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표 살 수 있어요? 즉, 이 돈이 그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달이 됐느냐, 또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요. 전달이 됐다 치자. 그럼 이 돈의 성격이 뭐냐? 네. 표를 산 매표 대금이냐? 아니면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이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조직 운영 경비냐? 이 돈의 성격도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300만 원씩 국회의원 20명한테 보냈다. 50만 원씩 지역 상황실장, 지역에서 실제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다. 이게 위법한, 법에 없는 돈을 보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매표용 자금인가?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매표용 자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정말 실비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하고 김연아 전 의원하고 뭐 박순자 전 의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공천 자금으로 보이죠. 여기는 매관 아예, 매직용 자금으로 매관 보이죠. 매직, 이거 훨씬 재질이 나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데, 우선 조금만 한 번만 태영호 의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에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뭔가 좀 용산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쪼개기 후원도 지금 많이 받은 것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태영호 의원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태영호 의원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에서 네. 소위 극우 아스팔트 쪽을 땡겨오는 용도로 태영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녹취 파문의 파장이 더 크니까 네. 버리기 수순에 들어갔다. 태영을 버릴 거다. 네. 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용산에서 그렇게 직접 오더 내리고 당신 발언 세게 해주면 공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원래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했던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거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정원은 이건 안 한 겁니까? 이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아니 안 했. 제가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의혹대로라면 의혹대로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공천에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돼서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진복 실장은 물론 수석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급은 됐으니까 이진복까지는 라인이라고 치면 옛날에 고발사주처럼 다 거기서 딱 끊기고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겁니까? 망언사주를 한 건데 말을 하자면 끊기죠. 근데 이진복 씨가 정무수석이 한 말이 맞다면 대통령한테 딱딱 보고가 올라간다. 아침에 그러니까 무슨 정상적으로 발언하는지. 보고가 올라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면 좋은 말로 보고가 올라가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최소한 방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그 보고를 대통령을 미소 짓게 하는 보고가 있으면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 이진복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당장은 기소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선 차단해서 이진복 선에서도 차단을 안 하고 태영호 선에서 차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근데 거기까지는 보호를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까지. 왜냐하면 태영호가 사과 전화했고 뭐 난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진복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들끼리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국기문란 행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행위인데 자기들끼리 사과하고 끝난대. 그렇게 끝나는 거는 물론 친고죄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 때려놓고 우리끼리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사람 죽여놓고 저 사람은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쪼개기 얘기에다가 이게 더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노컷이나 이런 쪽에서 녹취록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오면 더 타격이 커지니까 이 선에선 끊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단적인 메시지는 어젯밤에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해서 그 태영호 녹취록도 징계심의 대상으로 올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즉, 요거는 저는, 이제, 사실 원래 태영호가 최고위원 선거할 때 원래 용산발 오더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민영삼이 있다가 나중에 태영호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현장 뛰었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니까. 민영삼은 그때 여러 가지 알력에 의해서 아웃되고 태영호가 거죠. 용산 쪽지에 나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4.3 관련해서 김일성 사주 받은 거다라는 발언하고 나서부터 용산에서 아스팔트 극우들을 이쪽으로 땡겨오는데 태영호에 저희가 있다, 용도가 있다 해서 공천 발언까지는 디펜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녹취가 더 있다 그리고 계속 까진다 하니까 이제 손절이죠. 게다가 지금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태영호는 대통령감이다 이러니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손절각이지. 그거 자리 비면 줄 사람 많잖아. 검사 하나 강남에 보내면 되지. 이진복 수석까지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손절하고 싶어도 태영호는 너무 약하잖아요. 태영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희생양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를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 모든 일들 누구를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떻게 할지를 실제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라는 거죠. 자, 신장수 변호사님 어제 김연아 전원하고 취재할 엊그제 봉지욱 기자하고 그다음에 김연아 사무국장하고 다 저희들이 인터뷰했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하여튼간에 진짜 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녹취록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심지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음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 소리를 조금 줄이고 배경 소리가 너무 컸군요. 봉투 소리가. 배경 음성 음향을 깎았거든요. 근데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는 소리가 나요. 200씩 3명이. 그것도 계좌로 이체 받았다가 이게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계좌 다시 돌려주고 현금으로 갖고 와.
당시 현직 시의원, 작년도에 당시 현직 시의원. 네. 근데 이제 저 봉지욱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거는 봉지욱 기자가 당시 이제 김연아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매관 매직으로 보이는 1차 컷을 운영회비라고 얘기하는 거를 200만 원씩 내야 됐으니까 재밌었던 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당시 당대표 이준석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확인 취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었냐. 투서가 들어와서 당대표 이메일로도 와서 사무처에 알아보라고 했다. 근데 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냐. 너무 그런 투서가 많아서 사무처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은 이제 양두구육 사건으로 이제 당직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신경을 못 썼다. 이 얘기는 뭐냐. 물론 그 음해성 투서도 있었을 거예요. 공천 떨어지고 나서. 근데 굉장히 그 사무처에서 당 사무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네. 그런 신고가 이 사람 그 공천 장사 누가 어느 당협위원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공천 장사했어요. 누구한테 돈 받고 공천 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무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김연아 태영호만 있었겠느냐. 이야. 여기에 검찰은 실제로 칼을 들이대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무감사 할 텐데 전반적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혐의 있는 현역이나 현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을 이렇게 체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솔직히 말해볼게요. 강남갑 같은 경우나 서초갑 같은 지역은요.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되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한 명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 나가게끔 해주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4년마다 바뀔 거를 기대하고 사실은 만들어진 자리라서 여기에서 본인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누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미리 돈 주고 뭔가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태호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 기반이 없고 북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된 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것 같고 특히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액이나 이 돌아가는 판이나 이 시스템이 태영호 의원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조직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한두 번 이런 식이 내지는 한두 명 이런 일이 벌어졌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 뭐 9,400만 원으로 30만 원씩 뭐 밥값 하라고 주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 공천원금 사건일 텐데 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또 누를지 뭐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 지금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권한, 이건 난 절대 못 나, 하나는 못 나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게 뭐냐면, 몇 명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답하는 게 뭐냐면, 지방의원 공천에 관여하는 권한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출마해가지고 총선을 치를 때, 밑바닥을 다지면서 뛰어다녀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놔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사효탈권을, 그러니까 공천권을, 실질적 공천권을 쥐고 자기 사람을 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개혁을 뭐라든 간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특히 이제 기초 지자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사효탈권을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사실 불만해가지고 꼭 마치 상사가 막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험한 일 시키거든요, 지역구에. 네네. 그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상하관계가 확실히 있는 구조 상태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현실이 어떤지 다 밝혀내고 책임 있는 사람 다 쳐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요. 이거 하나만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잠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문정 검사가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사진
올려놓고 진혜원. 자, 진혜원 검사 죄송합니다.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김건희 여사 사진 2개를 비교를 하면서 줄리 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중징계 받았으니 이번에도 뭐 엄청 큰 징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원석 총장 뭐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진혜원 검사가 갑자기 이렇게 그 논란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가 뭐고 실제 검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혜원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골 때리는 일이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손준성은 재판 중이거든요. 징계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윤성은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네, 근데 징계위원회 출석하라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검찰들한테 윤과 한 특수부 라인 검찰을 배신하는 그 어떤 자도 검사 노릇 못하게 하겠다라는 누력 시위를 하는 거죠. 올바른 말이든 올바르지 않은 말이든 그렇죠.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 무죄 나온 이윤성은 징계에 올리고 아직 유무죄 확정이 안 된 손준성은 재판 중인 손준성은 징계 무혐의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 진혜원까지. 이문정은 아예 검사 적격 심사까지 올렸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단돌이 하는 거죠. 야, 딴 생각하지 마.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냥 진혜원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정리를 하려면 네. 그때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이가 있었거든요. 네. 검사 징계법 문제점은 이미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검사 징계를 검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영친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하고의 이슈 3부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그리고요. 내일은 어린이날이라서 저희는 빨간 날은 쉽니다. 네. 휴방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월요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휴일을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